당정이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이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 석방교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서 검찰청이 결국 폐지가 됩니다.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체제가 되는데요. 특히 논란이 컸던 중수청의 소재를 어디로 둘 것인가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검찰개혁의 대전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예요. 검찰청 해체라는 게 결국 그 문제죠. 그 내용인데 중대범죄수사청을 이제 만들고 신설하는 거예요. 신설하고 네. 또 이제 공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을 이제 두고 이제 이런 게 핵심입니다. 공소청은 이제 법무부에 두는 것이고, 네. 중수청을 이제 행안부에 둘 것이냐, 행정안전부에 둘 것이냐, 법무부에 둘 것이냐 가지고 좀 이견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오늘 당정대 회의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행정안전부를 두는 걸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대전제이기 때문에 공소청이 있는 법무부에 두면 결국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전제가 어긋난다. 이게 더 작동이 되는 것 같고 특히 네. 검찰의 개혁의 가장 핵심은 검찰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다시 말하면 이제 기소죠. 기소와 이제 수사를 같이 하니까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예. 기소도 이제 독점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이 된 건데 제가 볼 때 이번 검찰 개혁은 더 이상 이제 되돌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2022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검수 안박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부패 경제 등으로 바꾸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요. 부패 네. 경제 중 대통령이 정한 범죄였는데 그게 부패 경제 등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6개가 집어넣게 예.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뭐 검수완박이 된 선거라든지 거죠. 예. 그 검수완박이 완벽히 안 된 거였죠. 예.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완벽된 건데 보안 수사권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나서 1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예. 그때 이제 여러 가지를 상의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일단 뭐 국민들의 불신이 심하다.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나누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리 취지가 선하고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결과까지 좋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정책은 선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되는 건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행안부가 이렇게 되면은 사정기관의 중추 컨트롤 타워가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수사본부를 통제하죠. 경찰 통제하죠. 그다음에 바로 이제 기소청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차 수사관 3개를 행안부 장관이 갖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헌정사상의 역사상 그 치안 부서를 담당했던 행안부 장관이 모든 대한민국 수사기관을 총망라하는 사정기관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과도한 권한과 권한 집중에 대한 이른바 견제와 균형은 고민해 봤을까요? 이 점을 한번 꼭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과 즉 이걸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그러면 어디다 놓을 것이냐.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뭐 총리실 산하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 말씀하신 대로 1년간 이 법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시행령 같은 것들을 보완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거 진짜 고민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을 안 주고 경찰이 모든 것을 1차에서 끝내버리고 그다음에 여기 대해서 고소고발인들이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제도적인 것들이 없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이게 그냥 1차에서 묻히고 그다음에 다시 그 수사를 해달라는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하자면 유예돼 있는 미제 사건들도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이거는 민생과 직결되는 거고 국민의 안위와 어떤 그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사안들인데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안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 조직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할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처럼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이른바 교각사루의 그런 것을 범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모든 것들이 추석 전이라는 데드라인에 맞춰가지고 급조해서 가는 것 아닌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사기관 간 균형과 견제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과연 이것이 1년의 유예기간으로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아마 여권이 이제부터 여당이니까 한번 심각히 고려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검찰청 개편 외에도 기능이 분리되거나 신설되는 정부 부처들이 이번에 꽤 많이 있는데요. 크게 경제부처 개편에서는 일단 대표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 그리고 기획예산처로 쪼개지게 되고요. 또 반면에 기존의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좀 구체적으로 뭐 기존에 어떤 게 어떻게 달라지는 게 골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부가 이제 기획예산처.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도 기획예산처가 있었어요. 네. 재정경제부도 있었고 기재부가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로, 재정경제부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네. 기획예산처는 기획예산처 문자 그대로 예산을 담당하는 이제 기구로 남고 재정경제부가 이제 경제정책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세제 이런 것들 맡는 거니까 기재부가 사실 뭐 엄청나게 권한이 세죠. 권력이 강하죠. 경제, 금융, 뭐 재정, 세제, 예산 이런 거 다 도맡아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진작 기획재정부가 나눠졌어야 한다고 봐요. 이번 여러 가지 이제 개편이 돼 있는데 특히 지금 네. 기후환경부를 네. 이제 새로 신설하는 거, 환경부를 이제 확대 개편하는 거죠. 예. 거기 에너지부도 같이 들어가는 기후환경에너지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것 같고 또 이제 사회부총리를 폐지했어요. 사회부총리 폐지. 왜냐하면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는데 사회라는 게 너무 막연해요, 사실은. 모든 게 사회가 아닌 게 없는데 그래서 일단 사회부총리를 폐지하고 과학부총리를 대신 신설하는 네. 이런 굉장히 큰 이제 변화죠. 이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이번 정부 조직이 가장 확실한 이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권력의 집중을 막는다라는 거, 권한을 분산한다는 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과 또 기재부의 이제 경제 권력을 이제 분산시키는 게 크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민주적 통제를 강화시키자. 이게 아마 이번 이제 정부 조직의 가장 큰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줄거리인 것 같고 그 대신 필요한 건 더 강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 정부 조직의 큰 골자다 내용인데 이게 이제 정부 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지 않겠어요? 통과되고 난 다음에 또 뭐 4개월 유예 기간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네. 통과하면 확실히 되겠죠. 이거야 뭐 당정대가 결정한 거니까 민주당 의석이 많으니까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좀 미세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유예 기간이 있다면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부처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핵심이고 또 필요한 부분을 강화하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 정부 첫 정부 조직 개편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큰 틀에서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능 재편과 정책 효율성 이 두 가지가 키워드는 맞아 보이는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앙행정기관이 이렇게 돼서 48개에서 50개로 2개 늘어났습니다. 이 부처의 확대라는 점, 그다음 중앙정부의 비대화라는 점은 한번 짚고 넘어갈 지점 같고요. 두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네.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기획재정부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게 이게 네. 진보정부에서 10년간 있었던 일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그다음에 금융감독위원회 지금 명칭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보수정부가 들어오면서 다시 합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기획예산처가 이제 모든 예산과 이제 그 재정을 다 총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총리실 산하로 갑니다. 이게 총리실 산하로 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앞으로 기획예산처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시키는 대로 예산만 짜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그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조율하기도 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확장 재정을 하다 보니까 기재부가 반대해서 이거 손봐야 된다고 얘기하다가 결국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과도하게 기재부의 권한 있는 거 손봐야 된다고 해서 한 건데 자 그렇다면 이게 예산과 재정을 이렇게 정부 통제로 한다 그러면 대통령실 마음대로 정부 마음대로 이걸 편성할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3분의 2 의석 가까운 여당이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도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견제장치가 하나도 없고 그냥 공무원들은 정말 시키는 일만 특히나 이제 예산 재정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의중에 따라서만 기회적으로 움직여야 할 텐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누가 그다음에 우리는 사실 이제 뭐 이 예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1년에 한정된 걸 한다는 그런 것도 아직 우리가 재정 지표도 우리가 아직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점들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이거는 사실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거는 이제 규제 부서입니다. 더 이상 뭐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라고 규제 부서고 네. 기후에너지는 말 그대로 에너지는 싸고 많이 잘 공급하는 게 에너지 핵심이에요. 네. 그럼 여기는 이게 진흥 부서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규제도 풀고 그다음에 여기서 공급망도 확대하고 해야 되는데 이 한 부서에
진흥과 규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모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하다가 실패를 자인하고 분리를 해버렸어요. 환경은 환경대로,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분리했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답습하려 한 것인가. 유럽에서 실패했던 정책을 왜 우리는 새로운 정부 조직 개편에 이걸 담았는가. 근데 저는 이것이 이제 하다가 우리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되돌릴 때는 이미 늦어서 이렇게 지금 특히나 이번에 우리가 물 관리를 보면서 굉장히 이번에 중요하잖아요. 환경부가 물 관리 일원화 기능도 갖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환경에 대해서 뭐 신경 쓰는 건 좋으나 여기다가 뭐 진흥도 하고 규제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망라해 버리면은 이게 잡탕이 돼 버릴 수가 있어서 이런 점들에 대한 좀 디테일한 고민이 있었는지 한번 지적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지적일 수 있는데 네. 사실 에너지 따로, 기후 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 모순돼요. 그냥. 그러니까 각 정부 부처는 환경부는 어쨌든 규제 쪽으로 할 수밖에 없고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는 또 반대의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걸 차라리 통폐합하는 게 나아요. 이걸 나름대로 그 안에서 조정을 해야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특히 이제 에너지라는 게 이제 이념적으로 많이 갈려요. 원전을 탈원전할 것이냐, 원전을 증진시킬 것이냐 이 문제도 이제 보수 진보가 갈리고 있는 예. 것이고 사실 환경이냐 어떤 개발이냐 이것도 굉장히 갈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도 태양광 쪽에 이런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느냐, 원전 쪽으로 가느냐 이것도 완전히 갈려요. 그러니 차라리 기후를 보존하기 왜냐면 기후라는 게 올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그런 속설도 있잖아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기후가 에너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석탄 재생에너지 문제도 그렇고 그렇다면 차라리 이거는 이 앞으로 추세는 지금까지는 이 기후 따로 이제 에너지 따로 전혀 상반되는 쪽으로 갔습니다만 이 연동돼 있어요. 석탄 연료를 어떻게든 줄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나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 이런 것들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모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후와 에너지를 같이 그래서 그런 문제 의식하에서 이걸 통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 정부 조직이라는 게 우리나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항상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4년 임기 또는 5년 임기 우리나라는 5년입니다만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수요가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부 조직을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이게 정부가 새로 들었을 때마다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 항상 이제 어떤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이번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공약들이 있는 중에서 대선 공약이 가장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겠는데 제가 볼 땐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검찰 자체를 뭐 비난하고 저는 이런 생각 별로 없는데 어제 검찰 권력에 대한 문제점 계속 인식돼 왔던 거였거든요. 그걸 드디어 해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제 시행 기간이 있으니까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아까 잘 지적하신 것처럼 수사 역량을 훼손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검찰 이 부분이 바로 민생과 바로 직결돼요. 경제나 이것만이 민생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들여다보고 또 이제 야당이나 또 비판적인 견해들이 있잖아요. 이걸 잘 또 수용하고 수용해서 모든 게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경부를 저는 이 기후 환경 에너지부로 바꾼다든지 또 기획재정부가 또 이제 과거 진보 정부 때 나눠져 있던 게 합쳐진 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또 폐단이 있었어요. 국가재정에 있어 상당한 제한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고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돼야 되는 것이고 권한도 분산되고 이러면서 뭔가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 어쨌든 간에 전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 이런 것들이 구체화된 거라서 일단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짧게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이번에 기획재정부 그 분리하고 이런 게 그 검찰청 분리하는 건 내년 9월이 시행이잖아요.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법안이 정부 조직이 통과돼도 기재부 금융위 나누고 하는 건 내년 1월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 국회까지 다 보고 기존의 부처가 한 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후에너지부 같은 경우는 왜 내년 1월 1일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물과 기름을 섞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대단히 신중해야 돼요. 근데 국가 이제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고 하는데 지금 2, 3개월 지났죠. 근데 이걸 덜커덕 지금 이번 조직법 통과시켜버리면 나머지 부처는 그대로 바로 부처가 통폐합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거, 그 기재부나 이런 거는 내년 1월에 한다 그러고 이런 것도 조금 더 유예해가지고 좀 더 이런 아주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좀 더 디테일하게 공청회도 거치고 한 다음에 보완해서 가도 될 일을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저는 그 지적을 한 거고 나중에 이게 이 길이 아닌가 보라고 할 때는 되돌릴 수 없는 국가 비용이 이미 지출한 단계고 불가역적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저는 고민해봐야 된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아마 내일 뭐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만남을 갖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다뤄보기로 하겠고요. 일단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조지아주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있는데요.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라고 밝혔고 이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대로 전세기를 띄울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많이 당황한 것 같고요.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이라던가 어떻게 좀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비자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취업 전문 비자가 잘 어려우니까 이제 이스타 비자라든지 네. B1, B2 비자로 이제 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게 관행화돼 있었는데 이걸 이제 그 영장을 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말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예. 미국과 우리가 뭐 동맹이라고 하는데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뒤통수 맞았다고 얘기하는 뒤통수 맞았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이 대단히 무례한 거죠. 그리고 투자를 그렇게 유치해 놓고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사전 설명도 없고 사전 통보도 없고 사후 설명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말이죠. 참 대단히 무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리하다고 얘기할 소용없죠. 이게 뭐 국제관계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아무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재발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이 미국의 불체자 문제가 지금 미국 어쨌든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 들어서 계속 지금 이거 강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계속 체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뉴스 보니까 매일 뭐 3,000명을 체포해야 된다, 뭐 7,000명 체포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이니까 이제 특히 이제 그 미국에 우리가 투자 고용이 있는 거니까 그런 체류자들에 대해서 체류지라든지 아까 강호식 비서실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자 문제 같은 거 이걸 원천적으로 미국과 합의를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이건 이렇게 자꾸만 이런 문제가 자꾸만 빈번하게 재발하면 이거 한미동맹에 금이 갈 수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미국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상상이 가요? 아무리 상상이 설령 어렵죠. 그게 네. 위법적인 거라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대응하냐의 문제인데 네. 이걸 게다가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 열악한 그 민간 교정소예요. 그게 국가에서 관리한 데도 아니에요. 구금된 곳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대한민국이 최대 동맹국이라면서 조선업을 우리한테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 최대한 그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력이 우리가 약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민 그렇게 대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단 좀 미국에 대해서 이거 강력히 촉구를 하고 유관 표시도 하고 유관 표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차후 재발 방지 위해서 말이죠. 분명하게 제도적으로 분명히 무엇을 박아놔야 돼요. 네.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교섭이 마무리됐다니까 다행인데 아직도 행정 절차 남아있던 거 아닙니까? 구금이 이제 빨리 풀려야 되는 것이고 아까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잡혀간 모습이 뭐 쇠사슬로 잡아가고 예.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고 구속된 사람들처럼 말이죠. 이건 우리 정부가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네. 일단 뭐 석방에 합의를 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럼 미국인을 고용해라라는 것인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이게 마지막 설비를 하는데 이게 현지 고용 갖고 될 문제입니까? 마지막에 기술적으로 설비하고 그 모든 이제 이게 시스템을 까는 건데 그럼 현지에 아무 그 말하자면은 기술력 없고 그다음에 검증되지 않는 인력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가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 인력들 파견했는데 다만 관행적으로 쉬운 이스타 비자 이런 걸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요강을 못 했는데 자 근데 이게 관행이었잖아요. 관례였잖아요. 미국이 이걸 계속 이제까지 몰라서 안 잡았을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러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보면 팔짱 끼고 있으면서 뭐랄까 뭐 그건 그쪽이 하는 일이다. 일종의 레버리지 협상력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국이 이번에 한 번 맞았는데 만일 이런 일이 유사한 게 또 한 번 이게 재발되면요. 또 뒤통수 한 번 더 맞게 되면 저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국력의 차이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이제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공을 들였던 외교가 파탄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무례함만 탓하기 전에 저는 정말 미국이 무례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걸 그러면 아무 속셈 없이 했을까? 이른바 마약, 이게 이민 세관 단속국뿐만 아니라 마약 단속국, 국토안보부, 미국의 모든 기관들이 총출동해서 가장 큰 작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왜 그게 하필 우리 국가의 대상이었을까요? 이런 점들은 우리가 이번에 석방 교섭을 하고 뭐 조현 장관 더더군다나 어제 부적절한 발언을 했어요. 아 장관이 필요하다면 내가 미국 가겠다. 아, 대한민국 국민이 400명 가까이 구금됐는데 그게 필요하자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런 상황 인식들. 그다음에 아틀란타에 있는 총영사도 없고 지금 우리 외교 당국 미국 대사도 없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내정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불러왔던 참사일 수도 있어서 저는 이 정부가 정말 실용외교 하는데 뒤통수 맞는 실용외교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대단히 이번에 좀 깊게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 부분도 국민의힘에서 내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일 이 첫 3자 오찬 회동과 또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독 회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한일 한미 정상회담 성과부터 민생 그리고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까지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여야 대표 간에 뭐 악수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대치 상황에서 협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좀 협치의 출발점이 돼야 될 텐데 예. 저는 뭐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이 분위기가 장동혁 대표가 대표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당직 기용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변화하려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서도 좀 이제 경선 기간 중에 했던 발언과 좀 다른 발언을 해서 기대를 좀 하는 상황인데 워낙 지금 국민의힘의 그 기류가 당내 기류가 워낙 강성 당원들에게 휘둘리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자율성이라는 게 당 대표로서의 자율성이 한계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일 이제 여야 지도부 대통령과 또 야당 대표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단독 회동. 네. 이른바 영수회담이죠, 말하자면. 근데 지금 이제 특검법 개정한다고 하고 있고 이미 다 발의 통과가 된 그 상황이고 또 내란 특별법도 지금 여야가 완전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모든 게 지금 전선이 지금 전방위적이에요. 그래서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그 절연 문제가 사실 뭐 내일 회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라 하더라도 이른바 내란 종식이냐 입법 독재냐 이런 프레임으로 짜여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야당은 지금 여권을 입법 독재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권은 야당을 이제 내란 종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적어도 모두 거기서 뭐 이견이 다 해소될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협치나 통합의 어떤 물꼬 이런 걸 좀 터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 네. 일단 뭐 전임 정부에서는 한 3년 차가 되어서야 당시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를 만났기 때문에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는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좀 그러니까 보십니까? 협치라는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일단 만남이라는 손잡이를 잡아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네. 손잡이를 잡지 않고 어떻게 문을 엽니까? 그러니까 저는 손잡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한일 회담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첫 술에 배부르겠냐.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여야의 신임 대표들이 안 만나고 악수도 안 하고 서로 얼굴도 안 봐요.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저는 공간을 여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결과에도 저도 이렇게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작이라도 하는 거. 저희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뭐 만나야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일은 악수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있는 자리에서 서로 악수도 안 하면 하기는 그게 뭐하죠. 예. 대통령에 대한 권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3자 회동과 악수는 할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이겁니다. 저는 일부 그러니까 3자 회동에서는 큰 진전은 없을 것 같고요. 야당과의 단독 회동에서 얼만큼 이제 아마 공개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두 분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꽉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풀 건지 대통령의 진심을 이 장동혁 대표가 좀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속내를 또 대통령이 어느 정도 또 이해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것으로 조금 앞길을 좀 도모할 수 있는 근거는 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일 저는 그러니까 두 번째 펼쳐지는 장동혁 대표의 그 단독 회동이 좀 힘도 실어주지만 서로 간에 좀 진심을 확인하는 정치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어떤 정도의 물꼬를 트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의 발언이 너무 세더라고요. 그거 좀 완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내란 정당이다라고 오히려 지금 민주당 보고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 잘 이제 그 설득을 시키면서 야당 대표들은 누그러진 태도를 보여야죠. 그리고 악수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건 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내가 어제 악수도 하고 협치의 물꼬가 트여야 되는데 뭐 당장 모든 게 해결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나 네.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만남이 협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